한국이 뭘 한다고 영국을 돕는다는 거죠? 영국 국방차관은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뒤 영하 40도예요. K2만 작동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작 아니냐며 비웃던 장관들 한 방에 KO 시킨 충격 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파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세계 최고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국방부 차관 크리스 윌리스라고 합니다. 26년간 여왕 폐하의 군대에서 복무했고 퇴역 후에는 국방부에서 동맹 전략을 총괄해왔습니다. 나토 창설 회원국 대서양 동맹의 핵심 축. 저는 그 자부심 하나로 평생을 살아왔죠. 그런데 며칠 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대한민국 때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얼마 전 G7 외교장관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죠. 우리 영국의 외무장관 에드워드 해밀턴 경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의제는 단순했어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재조정. 영국이 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미국과 조율하자는 것이었죠. 회의 시작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해밀턴 장관님은 자료를 완벽히 준비하셨고 우리 외교팀은 밤을 새워 브리핑 문서를 다듬었거든요. 70년 동맹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장관 마이클 브래들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버리더군요. 해밀턴 장관님이 준비한 제안서를 펼치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밀턴, 박물관에 전략이 있나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영미 관계에서 늘 있어온 가벼운 조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브래들리 장관의 눈이 웃고 있지 않더군요. 회의장에 있던 다른 나라 외교관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해밀턴 장관님이 침착하게 되물으셨죠. 무슨 말씀이신지요? 영국이 전략을 논하겠다고요. 실례지만 지금 2026년입니다. 빅토리아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화상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모욕이었습니다. 그것도 70년을 함께한 파트너에게요. 이게 동맹국에게 할 말입니까? 하지만 더욱 충격은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이틀 뒤 CNN 생방송이었습니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영국을 언급했죠. 기자가 영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 질문했을 때였습니다. 영국이요. 골동품이라고 봐야죠. 200년 전에나 반짝했지 지금은 미국 똘마니만도 못하죠.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생방송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런던 시각으로 새벽 2시였는데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거든요. 국방부 직원들, 퇴역 장성들, 심지어 왕실 관계자까지. 다들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트럼프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저도 모르겠더군요. 정말로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창설 회원국입니다. 나토의 핵심 축이라고요. 그런 나라를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트럼프 기행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나토 긴급회의에서 그린란드 문제가 의제에 올랐거든요. 덴마크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 도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린란드도 살 수 있는데 영국은 왜 안 돼요?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의도적으로 영국을 깎아내리면서 기회가 되면 영국령 영토를 사려는 트럼프 전략 말이죠. 그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거든요. 그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트럼프는 살아있는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산채로 잡아오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영국이 동맹이 아니었다는 걸요. 장식물이었던 겁니다. 트럼프 말대로 박물관에 진열된 골동품처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 그게 70년 동맹의 실체였습니다. 영국은 유럽의 자존심입니다. 산업혁명 증기기관, 유럽 중 핵보유국도 영국과 프랑스밖에 없었죠. 그때 외무장관 해밀턴 경이 입을 여셨습니다. 유럽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최소한 이쪽은 대화가 될 겁니다. 나름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관계가 소원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같은 유럽이잖아요. 역사적 유대가 있고 안보 이해관계도 겹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독일 총리는 현재 일정상 양자 회담이 어렵다. 추후 적절한 시기에 논의하자는 회신을 보내왔죠. 프랑스는 더했습니다. 아예 회신 자체가 없었어요. 엘리제궁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흘린 말이 있는데 차마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 영국은 스스로 유럽을 떠났으니 스스로 해결하라는 뉘앙스였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토 창설 때 함께했던 나라들입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같이 치른 동맹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영국이 정말로 혼자가 됐구나. 그 무렵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손이 내밀어졌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베이징 주재 영국 대사관으로 중국 외교부 차관이 직접 방문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내용인즉슨 제3선 중립 지원이라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고립된 영국에게 중국이 새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이었죠. 금융 지원 가능성까지 암시했다더군요. 런던 금융가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요. 조건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강요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침묵이 아니라 고성이 오갔거든요. 재무장관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를 버렸고 유럽은 문을 닫았어요. 중국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 말에 국방부 수석 차관이 벌떡 일어났죠.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중국이요. 우리가 70년간 대적해온 그 체제 말입니까? 70년 동맹이 우리한테 뭘 해줬습니까? 골동품 취급이나 받고 있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테이블을 치는 소리, 서류가 흩어지는 소리.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대영 제국의 심장부에서 강요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갈 곳이 없어서 싸우는 거구나.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영국은 혼자가 되었다라는 기사가 도배됐죠. BBC도 로이터도 르몽드도 전부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리던 나라가 이제는 아무도 전화를 받아주지 않는 섬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뉴스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차세대 방산 협력 가속화 같은 날이었어요. 우리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을 때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이 아니라 카지노라고 조롱받던 그 나라가요. 저는 그 기사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그 기사를 본 뒤로 저는 며칠간 잠을 설쳤습니다. 한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까지 저한테 한국은 그저 먼 나라였어요. K-팝이 유행하고 삼성 휴대폰을 만들고 북쪽과 대치 중인 분단국가. 그 정도 인식이었죠. 영국 국방부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진지하게 검토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파면 팔수록 이상한 겁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지난 5년간 3배 넘게 증가했더군요. K9 자주포는 폴란드와 호주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었고 K2 전차는 중동 시장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엔진 기술은 미국조차 주목하는 수준이었고요. 이게 부품 공급처 수준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국방부 전략회의에서 직접 제안하기로요. 회의실은 국방부 본청 3층 처칠홀이었습니다. 벽면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지도가 걸려있고 묵직한 참나무 테이블 주위로 고위 관료들이 둘러앉는 곳이죠.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현안 점검이 끝난 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새로운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스크린에 첫 장을 띄우자 방안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태극기가 크게 보였거든요. 국방장관 리처드 해먼드 경이 안경을 고쳐 쓰시며 물으셨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 작은 나라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방산 수출 규모, 기술 경쟁력 지표, 미국과의 협력 현황.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영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경청의 침묵이 아니라는 걸
저는 곧 알게 됐죠. 외무부에서 파견 나온 자문관 필립 크로스비가 손을 들었습니다. 40대 중반 옥스퍼드 출신의 유럽 외교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죠. 그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윌리스 차관님,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숫자도 인상적이고요.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까? G7 회원국입니까? 그 말투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마치 어린아이한테 세상 물정을 가르쳐 주듯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실질적 역량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징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그때 회의실 맨 끝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군 군수참모 에드워드 페인 제독이었죠. 백발에 훈장 가득한 제복, 포클랜드 전쟁 참전 용사. 방 안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가장 보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윌리스, 자네 말은 알겠네. 하지만 현실을 보게. 한국은 부품 공급처일 뿐이야. 파트너가 아니지. 부품 공급처라니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웃음이 아니라 한심함이었죠. 이분들이 도대체 뭘 보고 계신 건가?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시는 건가? 제동님, 그 부품 공급처가 지금 폴란드 육군의 주력 전차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망의 핵심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미국 해군과 공동으로 차세대 함정을 개발 중입니다. 페인 제독이 손을 저었습니다. 숫자는 숫자일 뿐이야. 체급이 다르네. 영국이 한국한테 손을 내민다. 그게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치겠나. 대영 제국이 동아시아 소국에 의지한다고요. 체급이 다르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6년에 들을 말입니까? 축구로 치면 프리미어리그 강등권 팀이 챔피언스리그 팀한테 체급 운운하는 격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극비 분석 보고서, 코드명 동쪽 전략이었죠. 제가 밤새워 작성한 50페이지짜리 문서입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영국에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을 상세히 분석한 자료였어요. 이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단순한 대안이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해먼드 장관이 보고서를 받아들더니 첫 페이지만 훑어보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윌리스 차관, 열정은 높이 사네. 하지만 우리는 전통이 있는 나라야. 파트너를 고를 때도 기준이 있지.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그대로 테이블 위에 방치됐고 회의는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크로스비 자문관이 제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윌리스, 한국 주식이라도 산 건가? 왜 그렇게 열을 올리나? 농담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스카이라인,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현대식 고층 빌딩이 섞여 있는 풍경. 우리는 저 풍경처럼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아닐까 싶더군요. 그들은 한국을 보면서 한국의 실체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본 거죠. 작은 나라, 분단 국가, 부품 공급처. 그 프레임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한 겁니다. 실력과 체급이 불일치한다고요. 도대체 누구 기준입니까 그게?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이건 제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나토 방산 협력국 기술 분석 회의. 평소라면 하급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자리인데 이번엔 달랐어요. 러시아 위협이 고조되면서 각국 장관급 인사들이 직접 모이게 된 겁니다. 저도 국방부 대표로 참석했죠. 회의 장소는 브뤼셀 나토 본부 지하 3층, 보안 등급 최상위 브리핑룸이었습니다. 스크린이 사방 벽면을 둘러싸고 있고 각국 국기가 테이블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그리고 옵저버 자격으로 한국. 의제는 동맹국 장비 호환성 평가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 장비가 실전에서 쓸만한지 따져보는 자리죠. 회의 초반은 지루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에이브럼스 전차의 업그레이드 현황을 설명하고 독일 대표가 레오파드 EA8의 수출 실적을 자랑했어요. 다들 자기 물건 홍보에 여념이 없더군요.
그런데 한국 대표의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온 실무관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영상 하나를 틀겠다고 했어요. 별 기대 없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첫 장면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노르웨이 북부 영하 40도의 혹한 훈련장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세 대의 전차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미국의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드, 그리고 한국의 K2.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시동을 걸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에이브럼스가 먼저 시도했습니다. 엔진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검은 연기만 뿜고 멈췄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시도. 전부 실패. 승무원이 해치를 열고 나와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레오파드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기술진이 달려와서 뭔가 조작하더니 결국 포기하는 장면이 찍혔죠. 영하 40도 앞에서 유럽 최강의 전차가 고철 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때 K2가 움직였습니다. 시동 버튼을 누르자마자 엔진이 단번에 걸렸어요. 우렁찬 굉음과 함께 배기구에서 뜨거운 연기가 뿜어져 나왔죠. 눈밭을 헤치며 전진하더니 2km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포탑을 돌렸습니다. 쾅! 첫발 명중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서류를 넘기던 소리, 커피 마시던 소리, 전부 사라졌어요. 모두가 화면에 못 박힌 것처럼 응시하고 있었죠. 영상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제 옆에 앉아있던 해먼드 장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조작 아니야. 질문이 아니라 의심이었죠. 그 목소리에는 믿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한국 실무관이 태연하게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나토 합동훈련 인증 문서입니다. 촬영 일시, 장소, 참관 인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토 기술평가단의 서명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먼드 장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도 옆에서 힐끗 봤는데 빼곡하게 적힌 데이터와 도장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더군요. 그때 스크린에 새로운 얼굴이 떴습니다. 화상 연결이었어요. 폴란드 국방장관 마리우시 코발스키였습니다. 폴란드는 작년에 한국과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맺은 나라죠.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80문. 천문학적인 규모였습니다. 코발스키 장관이 화면 너머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상이 사실인지 묻고 싶으신 거죠?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낯설었으니까요. 유럽에서 멀고 역사적 접점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나 독일을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의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코발스키 장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그의 눈이 진지해졌어요. 미국과 독일은 계약서를 먼저 봤습니다. 조건, 금액, 위약금.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던가요? 제가 모르게 물어버렸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한국은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코발스키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기술진의 역량을 물었고 훈련 일정을 조율했고 현지 정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함께 고민했어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가겠다는 자세였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어요. 경청의 침묵, 아니 충격의 침묵이었죠. 지금 폴란드 육군에서 K2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장률이 나토 평균의 3분의 1입니다. 정비 시간은 절반이고요. 우리 병사들이 그 전차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코발스키 장관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믿음직한 친구. 그렇게 부릅니다. 화상 연결이 끝나고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해먼드 장관이 테이블 위에 나토 인증 문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크로스비 자문관은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고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제가 제출했던 동쪽 전략 보고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해먼드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회의와 조롱 대신 뭔가 계산하는 빛이 보였거든요. 윌리스. 한국 측과 접촉할 채널이 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70년 프레임이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영상 한 편, 증언 하나로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공식 방문이 아니었어요. 해먼드 장관이 극비리의 소규모 대표단을 꾸렸죠. 저를 포함해서 5명. 외무부 크로스비 자문관, 해군 조달국장, 그리고 기술평가 전문가 2명. 목적은 단 하나,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한국 측 안내원이 우리를 맞았는데 예상과 다른 말을 하더군요. 지금 바로 거제로 이동하시겠습니까? 거제. 한국 남쪽 끝에 있는 섬이죠. 대우조선해양, 아니 지금은 한화오션이라고 불리는 조선소가 있는 곳입니다. 밤 11시에 출발하면 새벽 2시쯤 도착한다고 했어요. 크로스비 자문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벽 2시에 조선소를요? 뭘 보겠다는 겁니까? 잠든 공장을요?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영국이든 어디든 새벽 2시에 가동되는 조선소는 없거든요. 야간 경비원이나 만나겠지 싶었죠. 하지만 한국 측 안내원은 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제까지 가는 길은 길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창밖은 어두웠고 저는 반쯤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소 정문에 가까워지면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불빛이었습니다. 조선소 전체가 대나처럼 환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고 있었죠. 새벽 2시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음이 저를 덮쳤습니다. 쇠를 자르는 소리, 해머 두드리는 소리, 크레인이 움직이는 소리. 귀를 막아야 할 정도였어요. 크로스비 자문관이 멍하니 서 있더군요. 그 옥스퍼드 출신 엘리트가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현장 소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작업복에 안전모를 쓰고 계셨어요. 이름은 박정호 소장. 악수하는 손이 거칠었습니다. 서류만 만지는 손이 아니더군요. 멀리서 오셨는데 피곤하시죠? 하지만 우리 현장을 제대로 보시려면 이 시간이 맞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소장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새벽 2시에 왜 이렇게 가동하는 겁니까? 야근 수당도 엄청날 텐데요. 박 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선소 전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차관님, 저희한테 납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알죠. 계약서에 명시된 인도 날짜 아닙니까? 박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한테 납기는 약속입니다. 목숨 거는 약속이요.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박 소장이 우리를 도크로 안내했습니다. 도크가 총 4개였는데 4개 전부 선박이 들어차 있었어요. 1 도크에는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2 도크에는 컨테이너선 3. 도크에는 해군 호위함, 4 도크에는 잠수함이요. 전부 건조 중이었습니다. 저 LNG선 보이시죠? 원래 납기가 내년 3월이었습니다. 네. 지금 공정률이 80%예요. 다음 달에 인도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납기를 석 달이나 앞당겼다고요. 조선업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축구로 치면 후반 30분에 3골 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박 소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을 줄였습니다. 교대 근무를 3조에서 4조로 늘렸고요. 설계팀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실시간으로 도면을 수정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해결해요. 본사 결제 기다리는 동안 배는 녹슬거든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벽 2시인데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친 기색은 있었지만 누구 하나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크로스비 자문관이 박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납기 며칠 늦춰도 위약금 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문관님, 저희 아버지 세대가 이 조선소를 맨손으로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그냥 이 손과 이 근성밖에 없었죠. 그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흉터와 굳은 살이 가득한 손이었어요. 그분들이 왜 밤을 새웠는지 아십니까? 늦으면 죽으니까요. 계약이 끊기면 회사가 죽고 회사가 죽으면 가족이 굶고 가족이 굶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 절박함이 DNA에 새겨진 겁니다. 회의실에서 듣던 숫자와 통계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과 손과 땀을 직접 본 거니까요. 도크를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길에 해밀턴 장관이 저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윌리스, 우리가 이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영국 조선소가 어떻습니까? 밤 6시면 칼퇴근이죠. 납기 지연은 일상이고 노조와 협상하느라 공정률은 늘 뒤처집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세계인 겁니다. 새벽 4시 조선소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불빛이 환했어요. 저 안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는 국가.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차에 오르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있죠. 하지만 저 절박함, 저 생존 본능만큼은 흉내낼 수 없겠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한 거였습니다. 거제에서 돌아온 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한국 측에서 공식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해왔거든요. 국방부 차관보급 인사를 단장으로 실무진 12명 규모였습니다. 우리로서는 바라던 바였죠. 드디어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특사단이 도착하기 이틀 전 총리실에서 극비 보고서가 내려왔습니다.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친중 연합 동향 분석이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국 내각 일부와 상원 의원 상당수가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거였죠. 재무장관을 필두로 한 실용주의 그룹이 베이징과 비공식 채널을 가동 중이고 런던 금융가에서는 이미 중국 자본 유입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갈라져 있었나? 70년 동맹이 무너지니까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된 거였어요. 총리실 수석보좌관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윌리스 차관, 한국 특사단 방문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방문이 여론의 균열을 막아줄 마지막 신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신뢰 자산이라니. 그 말에 무게가 느껴지더군요. 특사단은 화요일 아침에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항까지 직접 마중을 나갔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들을 보면서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단장은 한국 국방부 차관보 이정훈이라는 분이었어요. 50대 초반, 군 출신 특유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악수하면서 눈을 보니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이더군요.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 차관보가 제게 물었습니다. 윌리스 차관님, 혹시 오늘 오후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오후에는 국방부 브리핑이 잡혀 있었거든요. 한국 측이 그토록 원하던 기술 협력론의 자리였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브리핑 준비는 완료됐는데요. 이 차관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전 참전 기념비였습니다. 런던 남쪽 세인트폴 대성당 인근에 있는 작은 기념비예요. 한국전쟁 당시 영국군 1100명 이상이 전사했는데 그분들을 기리는 곳이죠. 솔직히 저도 거기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영국 사람들도 대부분 모르는 곳이거든요. 오후 2시 우리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흐렸어요. 전형적인 런던 겨울 날씨였죠. 기념비는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검은 화강암에 이름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고 앞에는 시든 꽃다발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한국 특사단 12명이 기념비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그리고 이 차관보가 앞으로 나서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외국 정부의 고위 관료가 남의 나라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장면이요. 이 차관보가 헌화를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 특사단 전원이 차례로 헌화를 했어요. 아무 말 없이, 아무 카메라 없이. 오직 그들과 기념비만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목이 메어 오더군요.
헌화가 끝나고 이 차관보가 일어섰습니다. 저한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75년 전 이분들이 저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저희가 뭘 협상하든 뭘 계약하든 이 빚은 갚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기억하는 것,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특사들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요구 리스트를 펼칩니다. 이건 해달라, 저건 양보해달라. 그래야 우리도 뭔가 주겠다. 거래죠. 철저한 거래. 그런데 한국 특사단은 달랐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언론에 알리지도 않고요. 보여주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기념비를 떠나면서 크로스비 자문관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평소에 냉소적인 표정이 사라져 있더군요. 윌리스, 저 사람들 뭡니까? 도대체. 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몰랐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지. 국방부 브리핑은 예정보다 2시간 늦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해먼드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차관보님, 오늘 오후에 가신 곳,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거래처인지. 해먼드 장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답을 얻었습니다. 회의는 밤 10시까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협상이 아니라 대화에 가까웠어요. 서로 뭘 원하는지, 뭘 줄 수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관저로 돌아오는 길에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석보좌관이었어요. 윌리스 차관, 오늘 기념비 방문건 내부적으로 공유됐습니다. 친중 연합 쪽에서 반응이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요? 재무장관이 오늘 회의에서 한마디도 못했답니다. 한국 특사단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거리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기념비 앞에서 무릎 꿇은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카메라도 없고 기자도 없고 그냥 그들과 죽은 자들만 있던 그 순간. 그게 외교였습니다. 진짜 외교요. 이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 차관보의 말이 맞았어요. 협상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국방부 본청 대회의실에 양측 대표단이 마주 앉았죠. 테이블 위에는 커피와 물, 그리고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 측 끝자리에 앉아서 한국 특사단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정훈 차관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파란색 바인더를 들고 있더군요. 표지에는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영 포괄적 안보 협력안. 먼저 저희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차관보가 바인더를 해먼드 장관 앞에 놓았습니다. 장관이 표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옆에서 숫자를 힐끗 봤어요. 300조 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00조요. 영국 파운드로 환산하면 1,800억 파운드가 넘는 금액입니다. 영국 국방 예산의 3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였어요. 해먼드 장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동작이 굳어버렸죠.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차관보님, 이 숫자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300조 원이요. 그렇습니다. 장관이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세부 항목이 빼곡했어요. 함정 공동 개발, 항공 엔진 기술 이전, 방공 체계 통합, 사이버 안보 협력, 우주 감시 시스템 구축. 한국이 가진 거의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크로스비 자문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이 차관보님. 기술 이전 항목을 보니까 한국의 핵심 기술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방산 거래 수준이 아닌데요. 이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건. 이 차관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실리를 얻으려는 게 아닙니다. 실리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고요. 장사꾼이 이익을 안 따지겠다는 겁니까?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그럼 뭘 얻으시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차관보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은혜를 갚으려는 겁니다. 은혜라니. 외교 협상장에서 들을 단어가 아니었죠. 크로스비 자문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관보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75년 전 영국은 저희 나라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11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한반도에서 목숨을 잃었죠.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차관보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는 그 빚을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도 없고요. 이 협력안은 그 빚을 갚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300조 원이라는 숫자가 다르게 보이더군요. 이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75년간 쌓아온 마음의 무게였어요. 해먼드 장관이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장에서 멈췄어요. 뭔가를 유심히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문장은 뭡니까? 장관이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뺏어봤어요. 제안서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한 문장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은 압박하고 중국은 포위하고 한국은 해결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15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 차관보가 설명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영국이 겪은 일을 저희도 지켜봤습니다. 미국은 동맹이라면서 압박했고 중국은 손을 내밀면서 포위하려 했죠. 저희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신데요? 저희는 해결하려고 왔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려고요. 영국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저희가 뭘 줄 수 있는지 그걸 맞춰보려는 겁니다. 크로스비 자문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규모면 분명히 뭔가 요구할 게 있을 텐데요. 이 차관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뭡니까? 함께 가자는 겁니다. 단기 계약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으로요. 10년, 20년을 보고 같이 걸어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협상입니까? 아니잖아요. 협상이라면 밀고 당기고 이익을 따지고 손해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회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해먼드 장관이 총리실과 통화해야 한다며 자리를 떴거든요. 저는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장관이 돌아왔는데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해먼드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방금 웨스턴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회의실 전체의 시선이 장관에게 쏠렸습니다. 총리께서 마지막 문장을 직접 읽으셨습니다. 미국은 압박하고 중국은 포위하고 한국은 해결한다. 그 문장을요. 장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년간 우리는 압박받거나 포위당하는 쪽이었다. 이제는 해결하는 쪽과 함께 가고 싶다고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거든요. 영국 정부는 한국의 포괄적 안보 협력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실무 협의를 즉시 시작하죠. 회의실에 박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건 좋은 침묵이었습니다. 뭔가 큰 것이 시작되는 순간의 침묵. 이 차관보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75년 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3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숫자 뒤에 있는 마음, 그게 영국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미국은 돈을 앞세웠고 중국은 기회를 노렸지만 한국은 마음을 내밀었어요. 어떤 게 더 강력한지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협력안 검토가 시작되고 사흘째 되던 날 워싱턴에서 이상한 기사가 터졌어요. 미국의 한 매체가 영국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한국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보도를 낸 겁니다. 저는 새벽에 그 기사를 보고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뇌물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익명의 소식통, 확인되지 않은 정보, 추정된다는 표현 투성이었어요. 가짜 뉴스였습니다. 누가 봐도. 하지만 효과는 있었죠. 런던 증시가 출렁였고 야당에서는 즉각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방송마다 제 이름이 거론됐어요. 저도 의심 대상이었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미국 재무부에서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영국이 한국과 대규모 방산 협력을 체결할 경우 금융 시스템 연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달러 결제망 접근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였죠. 이게 뭡니까 이게? 동맹국한테 금융 제재를 암시하는 겁니까? 저는 분노를 넘어 허탈했습니다. 70년 동맹이라더니 우리가 독자적인 판단을 하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긴급 강요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다운인가 10번지 지하 벙커 전시 상황실이었어요. 웨스턴 총리께서 직접 주재하셨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재무장관이 먼저 포문을 열었죠. 총리님, 미국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되면 런던 금융가가 마비됩니다. 국방장관 해먼드 경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미국 눈치를 보며 살라는 겁니까? 우리가 속국입니까? 현실을 보자는 겁니다. 감정으로 외교를 할 순 없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테이블 위로 서류가 흩어졌고 누군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대영 제국의 심장부에서 강요들이 두 패로 갈라져 으르렁거리고 있었죠. 미국에 굴복하자는 쪽과 자존심을 지키자는 쪽. 그때 웨스턴 총리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총리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총리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면 그 다음은 뭡니까? 또 다른 요구가 오면 또 굴복합니까? 그렇게 계속 굴복하다 보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굴복은 일시적인 안도를 줍니다. 하지만 영원한 종속을 가져옵니다. 총리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과의 협력협정에 서명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사표를 쓰셔도 좋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재무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명식은 그날 저녁 진행됐습니다. 장소는 국방부 본청 귀빈실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도 몇 대 없었고 참석자도 양측 핵심 인사 20명 남짓이었죠. 웨스턴 총리와 이정훈 차관보가 나란히 앉아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지나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서명이 끝나자 조용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성대한 축하가 아니라 안도와 결의가 섞인 박수였죠.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G7 긴급 정상회의가 로마에서 열렸습니다. 의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진짜 의제는 영국과 한국의 협력이라는 걸. 저는 영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미국 대표단이 한쪽에 모여 앉아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회의 중반 웨스턴 총리께서 발언권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영국은 대한민국과의 포괄적 안보 협력 협정 체결을 공식 발표합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총리께서 말씀을 이으셨어요. 이 협력은 단순한 방산 거래가 아닙니다. 75년 전 함께 피를 흘린 두 나라가 이제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독일 총리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따랐고 이탈리아 총리도 일어섰어요. 순식간에 회의장 절반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브래들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영국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대서양 동맹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웨스턴 총리께서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 위에 서는 겁니다. 골동품 취급을 받으면서 유지되는 동맹은 동맹이 아닙니다. 회의장에 탄성이 터졌습니다. 브래들리 장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그가 서류를 집어들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이 회의에 더 이상 참석할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미국 대표단 전원이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마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독일 국방장관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윌리스 차관,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군요. 어떻게 영국의 마음을 돌렸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70년간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인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거인은 우리를 짊어진 게 아니라 밟고 서 있었던 거였어요. 진짜 거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도 잠들지 않는 조선소. 75년 전 빚을 잊지 않는 마음. 압박하지 않고 포위하지 않고 그냥 함께 해결하자고 손 내미는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거인의 정의가 뭘까요? 땅덩이가 큰 나라입니까? 무기가 많은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거인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남의 빚을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자기보다 큰 상대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다시는 그들을 작은 나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